공범론은 누가 범죄를 직접 지배했는지 누가 옆에서 도왔는지를 구별하는 단원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병의 물건을 훔치기로 했다. 갑은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을은 망을 보았다. 이 경우 을은 단순히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범행 계획에 참여했고 망복이라는 역할로 절도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갑과 을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공범론에서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하는 것은 정범과 공범이다. 정범은 범죄를 자기 범죄로 실현한 사람이다. 공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다.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범죄를 함께 실현하는 경우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경우다. 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다.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다. 정리하면 공범론은 이렇게 잡으면 된다. 함께 자기 범죄로 하면 공동정범, 범죄 마음을 먹게 만들면 교사범, 범죄 실행을 도와주면 방조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면 간접정범. 제3범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부터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 경우 을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면 을의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문제된다. 또 갑이 을에게 맡아 보관하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문제된다. 갑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죄가 문제된다. 제3범죄는 외워야 할 죄명이 많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절도는 점유침해다. 강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는 것이다. 사기는 기망으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공갈은 겁을 주어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횡령은 맡은 재물을 배신적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제3범죄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 몰래 가져가면 절도, 폭행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 속여서 받으면 사기, 겁줘서 받으면 공갈, 맡은 물건을 빼돌리면 횡령, 타인의 사물을 배신하면 배임. 문서제는 누가 작성 명의인인지 그 명의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 명의의 계약서를 몰래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을이 돈을 빌린 것처럼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을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갑에게 작성 권한을 준 적도 없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사문서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문서죄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은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다. 유형위조는 작성 명의를 속이는 것이다. 즉 작성자가 아닌 사람이 마치 진짜 명의자가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만드는 경우다. 무형위조는 명의는 진짜지만 내용이 허위인 경우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넓게 처벌하지 않고 공문서나 특수한 문서에서 허위 작성죄를 둔다. 또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문서 행사죄가 따로 문제된다. 정리하면 문서죄 답안은 이렇게 간다. 문서성 작성 명의인 작성권한 유형위조인지 무형위조인지 행사 여부. 문서죄는 내용이 거짓인가 보다. 명의가 진짜인가를 먼저 봐야 한다.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벌였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돈을 받았는지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 갑이 신고를 받고도 일부러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해야 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치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경찰권을 이용해 법에 없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문제된다. 또 갑이 사건 처리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을에게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문제된다. 공무원 범죄는 모두 공직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을 보호한다. 하지만 행위 방식이 다르다. 직무유기죄는 소극적 범죄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적극적 범죄다. 권한을 부당하게 써서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뇌물죄는 직무와 돈이 연결되는 범죄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으면 공직 신뢰가 침해된다. 정리하면 공무원 범죄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 권한을 잘못 쓰면 직권남용, 직무와 돈이 연결되면 뇌물죄. 국가적 법익범죄는 국가의 존립, 대외적 안전, 공무수행, 사법작용 중 무엇이 침해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무장세력을 조직해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장악하려 했다. 이 경우 국가 내부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내란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적국의 군사기밀을 넘겼다면 대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외환죄, 특히 간첩죄가 문제될 수 있다. 갑이 경찰의 적법한 체포를 폭행으로 막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된다. 갑이 범인을 숨겨주었다면 범인은닉죄가 문제된다. 갑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죄가 문제된다. 갑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된다. 갑이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국가적 법익범죄는 보호 대상을 먼저 보면 된다. 국가 내부 질서면 내란, 대외 안전이면 외환, 공무집행을 폭행협박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범인을 숨기면 범인은닉,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 법정 거짓말은 위증, 허위신고는 무고. 형법이 사례형은 죄명부터 외우는 것보다 구성요건을 순서대로 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돈을 가져간 사례가 나왔다. 바로 절도죄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하다. 을이 직접 속아서 돈을 준 것인지 갑이 몰래 가져간 것인지 갑이 보관하던 돈을 쓴 것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사례형 답안은 보통 이렇게 간다. 먼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잡는다. 그 다음 행위 주체를 본다. 공무원이어야 하는 죄인지 타인의 사무처리자여야 하는지 보관자여야 하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객체를 본다.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문서인지 증거인지 범인인지 본다. 그 다음 행위 태양을 본다. 절취, 기망, 공갈, 횡령, 임무위배, 폭행협박, 신고, 허위진술 등을 대입한다. 마지막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이득의사, 목적 같은 주관적 요건을 본다. 정리하면 사례형 답안은 이렇게 쓰면 안정적이다.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고의, 목적, 죄수관계. 이 순서로 쓰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든다. 죄수관계는 여러 죄가 보일 때 하나의 죄로 볼지 여러 죄로 처벌할지를 정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보인다. 그렇다면 하나만 성립하는지 둘 다 성립하는지 경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죄수로는 형법이 전체에서 계속 등장한다. 절도 후 작물을 처분한 경우, 사기와 문서위조가 함께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모두 죄수관계가 중요하다. 기본 구별은 4가지다. 법조경합은 겉으로 여러 조문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조문만 적용되는 경우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사회적으로 하나의 범죄처럼 평가되는 경우다. 정리하면 죄수관계는 결론에서 꼭 정리해야 한다. 하나의 행위인지 여러 행위인지 보호법익이 같은지 다른지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형법위는 각 죄의 이름보다 핵심 키워드를 잡으면 훨씬 쉽게 정리된다. 공법론의 키워드는 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 집배, 교사, 방조, 간접정범, 신분이다. 제3범죄의 키워드는 점유, 절취, 기망, 처분행위, 보관자, 위탁관계, 타인의 사무, 임무위배다. 문서죄의 키워드는 문서성, 작성명의인, 유형위조, 무형위조, 행사목적이다. 공무원 범죄의 키워드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 권리행사방해다. 국가적 법익범죄의 키워드는 국헌문란, 적국, 적법한 공무집행, 범인, 증거, 선서한 증인, 허위신고다. 사례형에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사안에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기망이 있었는가? 에서 멈추면 안 된다. 기망으로 착오가 생겼는지, 착오로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처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이어서 써야 한다. 정리하면 형법이 전체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공범은 가담구조, 재산범죄는 재산이동구조, 문서죄는 명의의 진정성, 공무원 범죄는 공직신뢰, 국가적 법익범죄는 국가기능과 사법작용보호, 공법론 사례형은 가담자가 범죄를 자기 범죄로 했는지 남의 범죄를 도운 것인지부터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병의 금고를 털기로 했다. 갑은 금고를 열고 을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을은 현장에서 직접 금고를 열지는 않았다. 하지만 범행 계획에 참여했고 망복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 경우 을은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을이 갑의 범행 계획을 모르고 단순히 차를 빌려준 정도라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은 달라질 수 있다. 공법론 사례형에서는 가담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핵심이다. 교사범은 범죄 결의를 유발했는지가 핵심이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핵심이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정리하면 공법론 답안은 이렇게 쓰면 된다. 공동정범은 함께 지배, 교사범은 마음먹게 함, 방조범은 도와줌, 간접정범은 도구 이용, 절도와 강도는 점유침해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결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가방을 몰래 가져갔다. 을은 가방을 빼앗기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을 때리고 을의 지갑을 빼앗았다면 단순 절도가 아니다.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은 것이므로 강도죄가 문제된다. 절도죄의 핵심은 타인의 재물, 점유, 절취, 불법 영득의사다. 강도죄의 핵심은 폭행협박,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또 절도 후 체포를 면하거나 재물을 지키기 위해 폭행협박을 하면 중강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절도 강도 사례형은 이렇게 보면 된다. 몰래 점유를 침해하면 절도, 폭행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 절도 후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면 중강도. 사기와 공갈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지만 사기는 속이는 것이고 공갈은 겁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배로 돌려주겠다. 사실 갑은 돈을 돌려줄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 을은 그 말을 믿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사기죄가 문제된다.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한다. 반대로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 을은 겁을 먹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 을의 처분행위는 있지만 그 원인은 착오가 아니라 공포심이다. 따라서 공갈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사기와 공갈은 둘 다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넘긴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이유가 다르다. 속아서 넘기면 사기, 겁먹고 넘기면 공갈. 사례형에서는 처분행위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보면 된다. 횡령은 맡은 재물을 배신적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맡겼다. 이 돈은 병에게 전달해줘. 그런데 을은 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써버렸다. 이 경우 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자 갑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갑이 개인적으로 친한 업체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횡령죄는 재물이 중심이다. 보관자, 위탁관계, 타인의 재물, 불법 영득 의사가 핵심이다. 배임죄는 사무처리가 중심이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 재산상 이익이 핵심이다. 정리하면 구별은 이렇게 하면 된다. 맡은 물건이나 돈을 빼돌리면 횡령,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다 배신하면 배임, 객체가 재물인지 사무처리상 임무인지부터 보면 된다. 장물죄는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다루는 죄이고, 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죄이며,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막는 죄다. 예를 들어 갑이 훔친 휴대폰을 을에게 팔았다. 을은 그 휴대폰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샀다. 이 경우 을에게는 장물취득죄가 문제될 수 있다. 장물죄는 공범의 재산범죄로 생긴 물건을 취득양도 운반 보관할선하는 경우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화가 나서 을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손괴죄가 문제된다. 손괴죄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또 갑이 자기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는데 을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숨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 세 죄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 범죄로 생긴 물건을 다루면 장물죄,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손괴죄, 자기 물건으로 남의 권리행사를 막으면 권리행사방해죄,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공위험을 만드는 범죄이고, 교통방해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해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질렀다. 이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문제된다. 현주건조물 방화죄에서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지가 중요하다. 방화죄는 단순히 불이 났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물건에 불을 놓았는지, 공공위험이 발생했는지, 기수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도로 위에 큰 장애물을 놓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는 육로, 수로, 교량 등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인지가 중요하다. 또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위조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이 단어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불로 공공위험을 만들면 방화죄, 도로 등 공중교통을 막으면 교통방해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 통화휴가증권문서죄는 사회적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진짜 지폐처럼 보이는 가짜 지폐를 만들었다. 이 경우 통화위조죄가 문제된다. 통화죄는 국가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한다. 가짜 돈이 유통되면 거래질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갑이 타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몰래 작성했다면 유가증권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유가증권죄는 증권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와 거래상 신용을 보호한다. 또 갑이 을 명의의 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문제된다. 문서죄는 문서의 진정성, 특히 작성 명의의 신용을 보호한다. 정리하면 세 범죄는 보호 대상이 다르다. 가짜 돈이면 통화죄, 어음수표 같은 권리증권이면 유가증권죄, 명의를 속인 문서면 문서죄. 사례형에서는 무엇을 위조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이 연결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갑은 허가 담당 공무원이다. 을은 허가를 빨리 받고 싶었다. 을은 갑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말했다. 허가 처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수뢰죄, 을에게는 증례죄가 문제될 수 있다. 뇌물죄에서 먼저 볼 것은 공무원성이다. 갑이 공무원인지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직무 관련성이다. 받은 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한다. 직접 담당 업무뿐 아니라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도 문제될 수 있다. 그 다음 뇌물성을 본다. 돈, 상품권, 향응, 경제적 이익 등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익이면 문제된다. 정리하면 뇌물죄 답안 구조는 이렇다. 공무원성, 직무 관련성, 뇌물성, 수수요구 약속, 증례죄 검토. 제3자에게 이익이 간 경우에는 제3자 뇌물 제공죄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직무유기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은 권한을 잘못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은 경찰 공무원이다. 갑은 폭행 신고를 받고도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출동도 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직무유기죄가 문제된다. 직무유기죄는 단순히 일을 늦게 처리한 경우가 아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치해야 한다. 반대로 갑이 경찰권을 이용해 법적 근거 없이 을에게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이때는 직권남용죄가 문제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정리하면 구별은 이렇게 하면 된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안 하면 직무유기, 공무원이 권한을 부당하게 써서 남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협박으로 방해했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 을을 밀쳤다. 을은 적법하게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갑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을의 팔을 잡아당기고 장비를 빼앗으려 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된다. 답안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확인한다. 을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음주단속이라는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본다. 다음은 적법성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위법한 공무집행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 폭행협박을 본다. 단순한 욕설이나 항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이나 해악고지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렇게 쓰면 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 고의, 특히 적법성 검토를 빼먹으면 안 된다. 범인은닉은 사람을 숨기는 것이고 증거인멸은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강도죄를 저질렀다. 친구 을은 갑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갑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 이 경우 을에게는 범인은닉죄가 문제된다. 범인은닉죄에서는 숨겨준 사람이 범인인지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은닉이나 도피 원조가 있었는지를 본다. 반대로 을이 갑을 숨겨준 것은 아니지만 갑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자. 이 경우 을은 사람을 숨긴 것이 아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죄가 문제된다. 증거인멸죄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인지 증거성이 있는지 인멸은닉 위조변조가 있었는지를 본다. 정리하면 구별은 간단하다. 범인을 숨기면 범인은닉,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면 증거인멸,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위증은 법정에서의 거짓말이고 무고는 수사기관 등에 대한 허위신고다. 예를 들어 갑은 을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다. 갑은 을이 병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 그런데 갑은 선서한 뒤 을이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위증죄가 문제된다. 위증죄에서는 선서한 증인인지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고의가 있는지를 본다. 반대로 갑이 경찰에 가서 을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라고 신고했다고 하자. 그런데 실제로 폭행은 없었고 갑은 을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무고죄가 문제된다. 무고죄에서는 처분권한 있는 기관에 신고했는지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체적 사실인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본다. 정리하면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남을 처분받게 하려 하면 무고죄, 절차 단계가 재판인지 신고인지부터 구별하면 된다. 형법이 사례형은 먼저 무엇을 침해했는가를 보면 죄명이 빨리 잡힌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물건을 가져갔다. 바로 절도죄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갑이 몰래 가져갔으면 절도다. 을을 속여서 스스로 넘기게 했으면 사기다. 겁을 줘서 넘기게 했으면 공갈이다.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으면 횡령이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배신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배임이다. 또 공무원을 밀쳤다면 단순 폭행죄인지 공무집행방해죄인지 봐야 한다.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된다. 법정에서 거짓말했다면 그 사람
사람이 선서한 증인인지 봐야 한다. 선서한 증인이면 위증죄,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부인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아니다. 정리하면 죄명 선택은 이렇게 하면 된다. 재산이 움직였는가, 문서나 증거가 조작되었는가, 공무집행이나 사법작용이 방해되었는가, 공무원의 직무와 돈이 연결되었는가, 침해된 법익과 행위 방식을 먼저 보면 죄명이 보인다. 형법위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불법 명득의사, 불법이득의사, 목적을 빠뜨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다. 갑이 잠깐 타고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절도죄의 불법 명득의사가 문제된다. 절도죄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사기죄에서는 기망의 고의와 불법 명득의사가 문제된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배임죄에서는 불법이득의사가 중요하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무고죄에서는 목적이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내란죄도 목적범이다. 국부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형법이 답안에서는 주관적 요건을 꼭 챙겨야 한다. 고의만 쓰고 끝내지 말고 불법 명득의사, 불법이득의사 특정 목적이 필요한 죄인지 확인해야 한다. 판례형 문제는 결론보다 판례가 왜 그렇게 구별했는지를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절도와 사기의 구별이 나온다고 하자. 판례형 문제에서는 남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피해자가 속아서 스스로 재산을 넘겨주었다면 사기죄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침해했다면 절도죄다. 횡령과 배임도 마찬가지다. 재물이 맡겨져 있고 보관자가 그것을 처분한 구조라면 횡령죄가 중심이다.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구조라면 배임죄가 중심이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판례 포인트다. 위증죄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가 포인트다. 정리하면 판례형 문제는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판례 결론을 외우기보다 판례가 본 기준을 외워야 한다. 절도 사기는 처분행위, 횡령 배임은 보관자와 타인 사무, 공무집행방해는 적법성, 위증은 기억 기준이 핵심이다. 형법위는 구별이 핵심이다. 비슷한 죄를 나누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점수가 나온다. 시험 직전에는 죄명을 하나하나 길게 외우기보다 비슷한 죄의 구별 기준을 반복해야 한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로 구별한다. 절도와 사기는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로 구별한다. 사기와 공갈은 착오에 의한 처분인지 공포심에 의한 처분인지로 구별한다. 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지로 구별한다. 문서 위조와 허위 작성은 작성 명의를 속였는지 내용만 허위인지로 구별한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해야 할 일을 안 했는지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로 구별한다. 위증과 무고는 법정 증언인지 수사기관 신고인지로 구별한다. 정리하면 형법이 최종 암기법은 이것이다. 비슷한 죄를 나란히 놓고 갈라지는 기준 하나를 외워라. 그 기준만 잡히면 사례형에서도 죄명 선택이 훨씬 빨라진다. 형법이 사례형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성립할 죄부터 쓰고 보조적으로 다른 죄를 검토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 이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할 죄는 사기죄다. 왜냐하면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구조가 바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이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다른 데 써버렸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를 또 검토하면 안 된다. 이미 사기로 돈을 편취한 뒤 그 돈을 사용한 것은 보통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정리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처음부터 을의 돈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사례형에서는 죄명을 많이 쓰는 것보다 구조에 맞는 죄명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범죄에서는 재산이 이동한 방식부터 본다. 공무원 범죄에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방치인지 권한남용인지 금품수수인지 본다. 사법방해 범죄에서는 거짓말인지 허위신고인지 증거조작인지 본다. 정리하면 답안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가장 직접적인 구성요건, 비슷한 죄와 구별 죄수관계 정리, 죄명을 많이 나열하기보다 왜 그 죄가 중심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위에서 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구성요건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훔치려고 을의 가방 지퍼를 열었다. 그런데 을이 바로 알아차려 갑은 지갑을 가져가지 못했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절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미수 검토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다. 단순한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구별해야 한다. 절도죄에서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기 시작했는지,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가 시작되었는지, 강도죄에서는 폭행협박이 시작되었는지가 문제된다. 또 중지미수도 구별해야 한다. 갑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인지 외부 사정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미수 답안은 이렇게 쓰면 된다. 기수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 결과, 미발생 중지미수 여부, 특히 실행의 착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신분범은 특정한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거나 형이 달라지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다. 갑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을이 일반인이라면 을은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을이 돈을 준 사람이라면 증례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처럼 뇌물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중요하다. 횡령죄에서도 신분이 문제된다. 단순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보관자라는 지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진다. 배임죄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가 있어야 한다.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도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범죄다. 사례형에서 신분범이 나오면 먼저 그 사람이 해당 신분을 갖추었는지 본다. 그리고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범과 신분 문제가 이어진다. 정리하면 신분범 답안은 이렇게 보면 된다. 그 죄가 신분을 요구하는가, 행위자가 그 신분을 가졌는가, 신분 없는 공범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신분을 놓치면 죄명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친족관계를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요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갑이 아버지 을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 구성 요건만 보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갑과 을은 가까운 친족
친족관계다. 이 경우 바로 절도죄 처벌 결론으로 가면 안 된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친족상도례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일정한 재산 범죄에서 문제된다. 취지는 가족 내부의 재산 분쟁에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강도죄처럼 폭행 협박이 강하게 결합된 범죄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또 친족관계의 범위와 범행 당시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처벌면제인지 친고죄인지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 답안 마지막에 붙이면 된다. 구성요건 성립 위법성 책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친족관계가 보이면 반드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이익을 확보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훔쳤다. 그 뒤 갑은 지갑 안에 돈을 써버렸다. 이때 갑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훔친 돈을 사용한 행위까지 별도의 횡령죄나 손괴죄로 계속 처벌할 수 있을까? 보통은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정리될 수 있다. 절도죄는 이미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지배 아래 둔 범죄다. 그 뒤 그 재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기죄도 마찬가지다. 사기로 돈을 편취한 뒤 그 돈을 사용한 행위는 보통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사후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거나 별개의 구성 요건적 의미를 가지면 따로 처벌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죄수론에서 중요하다. 이미 앞 범죄에 포함되는 사후 처분인지 새로운 법익 침해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문서죄는 문서가 있는지보다 먼저 그 문서가 법적으로 증명 기능을 가지는지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명의의 차용증을 몰래 작성했다. 그 차용증에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경우 문서죄에서는 먼저 그 차용증이 형법상 문서인지 본다. 문서란 문자나 기호로 표시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이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 작성명의인을 본다. 차용증의 명의자가 을로 되어 있다면 을이 작성명의인이다. 그 다음 갑에게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본다. 을의 허락 없이 갑이 을명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문제된다. 그리고 그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했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도 검토한다. 정리하면 문서죄는 순서가 중요하다. 문서성 작성명의인 작성 권한, 위조 변조 여부, 행사 여부, 내용이 거짓인지보다 명의가 진짜인지 먼저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사례에 나오면 직무범죄인지 공무집행방해인지 뇌물죄인지부터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다. 갑이 신고를 받고도 일부러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문제된다. 갑이 자기 권한을 이용해 법에 없는 일을 국민에게 시켰다면 직권남용죄가 문제된다. 갑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을의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한 일반인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된다. 즉 공무원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부터 나누어야 한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잘못 수행한 경우라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같은 공무원 범죄다.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집행 중인데 일반인이 폭행 협박으로 이를 막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다. 정리하면 공무원이 나오면 이렇게 본다. 공무원이 잘못했는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공무원이 방해받았는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위치를 먼저 잡으면 죄명이 정리된다. 사법작용 방해범죄는 거짓말, 허위신고, 범인 은닉, 증거 조작을 구별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말을 했다. 이 경우 위증죄가 문제된다. 핵심은 선서한 증인인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다. 반대로 갑이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냈다면 무고죄가 문제된다. 핵심은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체적 사실을 신고했는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다. 갑이 범인을 집에 숨겨주었다면 범인 은닉죄가 문제된다. 갑이 CCTV를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죄가 문제된다. 이 네 범죄는 모두 사법작용을 방해한다. 하지만 행위 방식이 다르다. 정리하면 사법작용 방해는 이렇게 보면 된다.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하면 위증, 기관에 허위 신고하면 무고, 범인을 숨기면 범인 은닉,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 말, 신고, 사람, 증거 중 무엇을 건드렸는지 보면 된다. 형법위에서 타인성은 재물, 사무, 문서, 사건이 누구의 것인지 가르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 경우 지갑은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다. 따라서 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자기 지갑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횡령죄에서도 타인성이 중요하다. 갑이 을의 돈을 맡아 보관하다가 써버렸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문제된다.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가 핵심이다. 갑이 자기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본 것인지 을의 사무를 처리하다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증거인멸죄에서도 타인성이 중요하다.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아니지만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형법위에서 타인성이 나오면 이렇게 본다. 타인의 재물이면 절도횡령, 타인의 사무이면 배임,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이면 증거인멸, 누구의 것인지부터 잡아야 죄명이 흔들리지 않는다. 처분행위는 사기죄와 공갈죄를 절도죄, 강도죄와 구별하는 핵심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시계는 진품입니다. 사실은 가품이었다. 을은 그 말을 믿고 갑에게 돈을 지급했다. 이 경우 을은 속아서 스스로 돈을 넘겼다. 즉 을의 처분행위가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 몰래 을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면 을의 처분행위가 없다. 을이 스스로 돈을 넘긴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의 점유를 침해해 가져간 것이다. 이 경우 절도죄가 문제된다. 공갈죄도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다만 사기죄와 달리 처분행위의 원인이 차고가 아니라 공포심이다. 갑이 을을 협박해서 돈을 보내게 했다면 을의 처분행위는 있지만 그 원인은 공포심이다. 정리하면 처분행위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피해자가 속아서 스스로 넘기면 사기, 피해자가 겁먹고 스스로 넘기면 공갈,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져가면 절도 또는 강도, 재산이 이동할 때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했는지 봐야 한다. 점유는 절도죄와 횡령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책상 위에 놓인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지갑은 을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었다. 갑은 그 지배를 침해하여 지갑을 가져갔다. 따라서 절도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을이 갑에게 지갑을 맡겼다고 하자 잠깐만 보관해줘. 갑은 그 지갑을 보관하던 중 자기 것처럼 팔아버렸다. 이 경우 갑은 처음부터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다. 을의 위탁에 따라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관자가 그 재물을 배신적으로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문제된다. 즉 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횡령은 이미 자기 점유 또는 보관 아래 있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는 범죄다. 정리하면 점유 기준은 이렇게 쓰면 된다. 남의 점유를 깨고 가져가면 절도, 맡아서 점유하던 물건을 빼돌리면 횡령. 사례에서 갑이 물건을 처음부터 맡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래 가져갔는지를 보면 된다. 기망은 사람을 차고에 빠뜨려 재산 처분을 하게 만드는 사기죄의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투자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갑은 원금 보장 능력도 없고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을은 그 말을 믿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 갑의 말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기망은 단순한 거짓말보다 넓다.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돈을 빌리는 경우, 하자가 큰 물건을 정상 물건처럼 파는 경우, 투자 위험을 숨기고 확정 수익처럼 말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하지만 단순한 과장 광고나 의견 표현은 항상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처분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사기죄의 기망은 이렇게 본다. 상대방이 재산 처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가. 기망 차고 처분행위 손의 순서로 연결해야 한다. 불법 명득의사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다. 갑은 그 자전거를 팔아서 돈을 만들 생각이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을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전거를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 따라서 절도죄의 불법 명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을의 자전거를 잠깐 타고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했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절도죄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명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불법 명득의사는 단순 사용의사와 구별된다. 권리자를 계속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자기 것으로 이용하려 했는지, 반한 의사가 진정했는지 등을 본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불법 명득의사는 자주 문제된다. 정리하면 불법 명득의사는 이렇게 쓰면 된다.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 사용절도와 진짜 절도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불법이득의사는 배임죄에서 자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사다. 예를 들어 갑은 회사의 자금 집행을 맡은 임원이다. 갑은 회사에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회사는 손해를 입고 친구 업체는 이익을 얻었다. 이 경우 갑에게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여기서 주관적 요건으로 불법이득의사가 문제된다. 불법이득의사는 반드시 갑 자신이 돈을 가져가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밀어주어 그 업체에 이익을 주었다면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배임죄에서는 고의만 쓰고 끝내면 부족하다. 임무를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사를 검토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갑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다. 을은 허가를 받기 위해 갑에게 돈을 주었다. 허가 절차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돈은 갑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은 반드시 현재 직접 담당하는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직무상 영향력, 장래 담당 가능성, 관련 부서와의 연결성 등을 종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 결재권자는 아니더라도 실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직무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완전히 사적인 관계에서 오간 돈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 친구 사이의 개인적 선물인지 직무와 관련된 대가인지 구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은 이렇게 본다. 그 이익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나 직무상 영향력과 연결되어 있는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돈이 뇌물은 아니다. 형법위는 결국 비슷한 범죄를 정확히 구별하는 과목이다. 형법위에는 죄명이 많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문서위조, 뇌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까지 나온다. 하지만 공부 방법은 하나다. 먼저 보호법익을 본다. 재산을 침해했는지, 문서의 신용을 해쳤는지, 공무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사법작용을 방해했는지를 나눈다. 그 다음 행위 방식을 본다. 몰래 가져갔는지, 속였는지, 겁을 주었는지, 맡은 것을 빼돌렸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허위 신고를 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요건과 죄수관계를 정리한다. 불법명득의사, 불법이득의사, 목적, 고의를 빠뜨리면 안 된다. 정리하면 형법이 최종 암기법은 이것이다. 보호법익으로 큰 틀을 잡고 행위 방식으로 죄명을 고르고 주관적 요건과 죄수관계로 답안을 완성한다. 이 순서만 지키면 사례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